많은 분들이 또 김봉호 교도님을 생각할 때 늘 취사 선택에 있어서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산 교도님의 공직 생활을 살펴보면 주로 예산과 재정 분야에 계시다가 2004년에 중소기업 청장을 지내셨고요. 2006년 참여정부 시절에는 14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어요. 어떻게 장관까지? 그런데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청장도 참여정부 시절에 했고요. 이게 제가 처음에는 기획, 그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만드는 기획부서에서 저 초기에는 수년간을 보냈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다녀와서 84년부터 이제 예산부서에서 주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 쪽에서. 그러니까 뭐 특기 전공하면은 이제 재정, 예산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절만 보면은 뭐 제가 저 예산하고 재정 전문가로 그렇게 이제 많이 알려져 가지고 있는데, 그 이제 제가 예산 전문가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 캐도에서 귀국해가지고 기획예산처 그 국장으로 근무할 때 이제 청와대에서 장기 그 국가 발전 로드맵을 만드는데 이 로드맵만 있으면 안 되고 그걸 뒷받침할 재정 계획이 필요하니까 재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추천을 하라 한 게 그때 당시 저희 이제 장차관께서 저를 추천해 줘 가지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제가 가게 됐죠. 그래서 참여정부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은 이제 그때 맺어졌고, 청와대 비서관 생활을 1년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청장으로 임명을 해 주셔 가지고 청장이 되고 중소기업 청장 1년 반 하고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됐습니다. 사실 참여정부에서 다 그게 이루어졌죠. 비서관, 중소기업 청장, 해양수산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 본류 제가 걸어왔던 예산재정부서하고는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지만은 국가 재정을 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 정책이 중요하니까 그것도 하고, 또 그걸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잘했기 때문에 뭐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또 임명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임명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정부 내에서 성과 평가가 우수한 차관급에서 발탁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뭐 그 시절뿐만 아니라 이제 차관급에서 잘하고 평가가 좋아야 또 장관급으로 임명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마 제가 그 중소기업 청장으로 있을 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제 나름대로 또 보람 있는 일도 많이 했다고 저 스스로도 뭐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게 다 그 평가,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제 공인으로서 중립적인 판단에 항상 감사하면서 그 전체를 생각하는 뭐 그런 치사의 그 결과가 뭐 장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다양한 업적을 이루셨는데요. 특히 독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참 민감한 부분이고, 제가 이제 공직생활 한 35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그때였습니다. 이제 독도 주변의 해양 조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일본이 이제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와 가지고 그 양국 간에 이제 애교 마찰까지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뭐 독도는 분명히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그걸 양보를 안 합니다. 자기들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뭐 잠복돼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때 이제 독도 주변 해양 조사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어떤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잘 치사를 해주시고 관련 부처 관련 기관이 잘 협력해가지고 큰 뭐 소란 없이 또 일본하고도 외교적인 마찰도 크게 발생하지 않고 양국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외교적으로 잘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도 독도하고 해양 영토 관리 문제하고를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그 끊임없이 그 연구하고 관리하고 또 정책도 그 다듬어가고 또 거기에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국내 전문가들 그 풀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그 기초를 닦아놓고 아직도 그 관련되는 일에 제가 조금 참여하고 있다는 게 뭐 보람이고 또 올해 뭐 한 10년 전의 일이지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그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독도 관련해서 많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에 환경 피해를 줄이는 일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이 깨끗한 바다, 제가 이제 장관 되고 난 뒤 5가지 이 큰 캐치프레이즈를 내 걸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였습니다. 이제 깨끗한 바다,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국민들한테 그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래서 이제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것도 발족시켜서 대대적으로 해양환경을 이제 독자적으로 해수부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각종 적조피해, 그 다음에 의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예방, 그 다음에 바닷모래 채취의 그 문제점, 이래서 해양 환경을 좀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좀 만들었고요. 마침 그때 이제 여수 엑스포도 이제 제가 갔을 때 이제 2번째 우리가 유치하는 게 큰 국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여수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 깨끗한 바다, 그 안전한 바다, 또 기후 변화와 관련한 바다의 그 환경 변화에 대처, 이런 것도 주요 주제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여수 엑스포를 유치하는데도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이 바다 환경 보호, 깨끗한 바다 보존에 대해서도 제가 뭐 초기의 그 징검다리 한두 개 뭐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군요. 그 밖에도 자율관리업 활성화 지원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는 장관 시절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봤을 때 좀 또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쉬운 부분도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쉽게도 제가 장관 그만두고 1년이 못 되어서 우리 해양수산부가 없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합쳐졌지요. 그래서 수산은 농림부로 가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또 박근혜 정부에 와서 부활이 돼 가지고 이제는 뭐 해양수산부의 존폐에 대해서는 국내적으로 무슨 논란이 다시 저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독자적인 해양 업무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한미 FTA를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우리 수산물 쪽에 우리가 강점이 있는 분야를 조금 개방은 해주되, 국내적으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수산의 기본 자생력, 그게 소위 말해서 우리 자력 양성이라는 그게 바탕에 이제 수산의 자생력 강화, 자생력 회복을 제가 이제 정책 목표로 내세웠는데,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민들의 복지라든지 생산성 향상 여기 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구상만 하고 실행을 못하고 나온 게 좀 아쉽고, 그 뒤에 나온 해양 안전 사고 문제, 유류 오염 문제, 그 다음에 최근에 해운 또 우리 불황 문제, 막 이런 거 보면은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좀 더 근원적으로 10년 전에 그럴 때 좀 더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탄탄한 기반을 미리 좀 왜 만들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은 계속 남아 있죠. 지금도 해양수산 관련되는 일에 제가 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못한 일을 후배들과 더불어서 조금이라도 좀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쉽게 말하면 재능 기부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앞서 자생력 강화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자력 양성, 원불교 교리 용어죠. 화사님께서는 이렇게 공직 생활하면서 원불교 용어를 사회화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유념해 두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큰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 다른 분들 또 오해하고 또 비난받을 소지도 있는데 저 스스로 이제 그런 게 부지불식간에 저 이제 머릿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때도 제가 이 정책 입안할 때 용어 선택할 때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런 용어가 먼저 우리 원불교 용어가 먼저 떠오르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중소기업成长할 적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지금 협력 문제. 네. 이거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예, 어느 정부에서는 항상 사회 문제도 되고 정책적으로 강조가 되는데 쉽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숙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이라는 것도 만들고 어떤 대중소기업의 협력이 중요하다 해서 제가 그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라는 그건 뭐 우리 원불교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도 네. 뭐 상생이라는 거는 뭐 넓은 의미에서 불교적인 용어니까 그 별 문제도 없고 저항도 없고 해서 그러니까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그 동방성장 이런 용어는 제가 많이 그냥 일반화시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자력 양성인데 이 자생력 강화 저는 그런 식으로 자력 강화, 자생력 강화로 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저는 자리이탈하는 게 굉장히 좋은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누이 좋고 매부 좋게 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강자도 좋고 약자도 좋고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소위 우리가 이제 윈윈 전략이다 이런데 그게 자리이탈 아닙니까?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이 자리이탈하는 걸 직접 몇 번 쓸래 했더니 우리 이제 그 정책 참모들이 반대를 해요. 너무 불교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이제 자리이탈은 직접적으로는 이제 못 쓰고 이제 뭐 저는 상생협력이고 서로가 좋고 함께 갈 수 있는 뭐 이런 정책 그런 용어들을 좀 썼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우리 교리라든지 이제 교전에 나오는 말씀 이런 게 제 머릿속에 뭐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아 있기 때문에 저 펜을 잡으면은 그 펜 끝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교리를 염두에 두고 또 그 생활로 일관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사회적으로 원불교 용어를 널리 확산하는 데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퇴임 이후에는 한경대 국립한경대 총장으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네. 대학 총장직을 맡게 된 계기가 있지요? 뭐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저는 이제 공직 생활 할 때부터 우리 몇몇 친한 그 동료들끼리는 과장 시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나중에 물론 공직 들어왔으니까 장관까지 해야지. 하고 난 뒤에는 그때도 뭐 건강도 있고 나이도 좀 활동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우리 이제 뭐 술 마시면서도 얘기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런 얘기들을 좀 할 때 가장 친한 동료들 몇 명하고는 우리는 이제 기업 쪽에 가가지고 공직을 있은 사람이 기업 쪽에 가가지고 거기서 또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공직에서 얻은 걸 또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은 이 국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은혜를 지원 보온을 해야 된다.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가 사회를 위해서 그 환원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된다해서 우리는 그런 걸 우리 경험을 재능 기부하려면은 학문의 대학 같은 데 가서 우리가 평소 공직에서 못했던 바를 한번 그 학문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정책 건의도 하고 하는 이런 게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어렴풋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장관 끝나고 난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멍한 상태에서 그 뭐 30수년 동안 공직 생활했으니까 좀 머리도 식히면서 근데 뭐 부산대학교에서 석좌 교수로 좀 초빙을 하겠다 해서 제가 이제 그게 응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그 마침 그 동료 그 장관 한 사람한테 한경대학교에서 그 제안이 온 것 같아요. 예. 한경대학교 총장으로 영입을 할 테니까 좀 오실 수 있느냐고. 근데 이제 그분이 나보다는 아무래도 국립대학이니까 재정 전문가가 가는 게 당신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 또 마침 저는 뭐 공직 생활하면서 국가의 그 지원으로 이제 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운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네. 뭐 그쪽으로도 평소에도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저를 추천해 줘 가지고 가보겠느냐 해서
그러면은 뭐 대학 총장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그때만 해도 임명제 총장이 아니고 직선제 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그 총장 선거에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당선이 되셨어요? 예. 어렵게 당선이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교도님의 개인적인 희망이 우리 한경대학교의 여러 가지 제도의 틀을 바꾸는데 큰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저는 4년 동안에 그렇게 많은 일을 뭐 했다고 생각을 않는데요. 제가 이제 퇴임할 때쯤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뭐 저 4년 동안의 해고 책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뭐 업적 한 70%는 저희 업적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거 보니까 제가 상당히 많은 걸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의 그 시각에서 보면은 뭐 이제 일종의 예부인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공직에만 있던 사람이. 그 이제 저 상하탑의 학문의 세계에 와서 또 공직에서의 경험을 그 바탕으로 좀 많은 것을 했다고 뭐 평가를 해줘서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저는 뭐 그 여러 가지 큰 목표를 세운 게 아니고 대학에 갔으니까 제가 그 대학의 그 전체적인 체계 시스템은 정말 대학답게 그 제가 이제 바깥에서 본 대학이 좀 그렇지 못한 점이 많다는 걸 이 정책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 아쉬움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고 가서 대학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체제 정비 그런 걸 좀 염두에 뒀는데 마침 한경대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대표 국립대학입니다. 그 안성에 있는데 국립대학이고 하니까 이제 그런 기본 정신을 다른 국립대학에도 조금이라도 전파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또 우리 한경대학교를 제대로 체제를 갖추고 좀 반석에 올려줘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교육 여건, 교수님들의 연구 여건을 그 연구 환경 이런 걸 좀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와 각오로 갖고 마침 제가 그 재정 분야에 오래 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정부 예산 확보하는 그런 그 노하우라 그럴까요? 기술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그 국립대학교 기반 조성 또 학교 발전 키트를 만드는 데는 조금 기여를 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는 대학의 평가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수도권에 있는 학교는 취업률이 거의 뭐 정말 결정적인 그 지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가니까 우리 취업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저걸 이제 저 나름대로 좀 이제 공무원 특유의 그런 목표 달성의 방법을 좀 동원을 했는데 지금도 교수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미안스러운 마음이 들지요. 이렇게 그 학교 자체, 상업다 자체의 방식과는 좀 다르게 저 입장에서는 획기적이고 또 저를 지지하는 분들은 획기적인 방법인데 일반적인 분들에서는 이거 완전히 돌연변이 같은 그 방법을 쓰니까 어쨌든 그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상당히 환영을 해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그래서 취업률을 70% 이상 올리고 그 3년 제 4년 평균을 하면은 거의 70% 선으로 유지했을 겁니다. 한 번은 뭐 거의 80%까지도 올라갔고요. 그게 특히 지금 뭐 취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조금 무리가 되고 그 힘이 들더라도 제일 취업이 중요하죠. 우리 대학생들 학생들이 입장에서는 공부 마치고 또 취업까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학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느라고 4년이란 기간 짧게 느껴졌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교육계 또 총장직을 맡는다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다시는 이제 교육계 총장직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 있는 자리 공직은 이제 저 한경대학교 총장으로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스스로 다짐을 왜냐 그건 뭐 간단합니다. 이제 제 나이도 이제 그 뭐 내년이면은 제가 우리 나이로 7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령도 65세라는 그 정년이 있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느꼈고
그런 뭐 판단력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는 좀 더 젊고 유능한 후배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제 개인적인 확고한 신념이고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맡을 생각은 없는데 주변에서 네. 그 당신의 그 경험을 뭐 이런 내가 경계에 있을 때 좀 내한테 조언을 해달라 하면은 그런 정도 역할은 지금도 뭐 우리 해양수산이라든지 그 재정 관련 이런데 후배들이 그 뭐 조언을 구해 오면은 저 나름대로 이제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건 해야지 직접 맡아가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제가 환경대학교 총장 시절에도 뭐 우리 이제 교단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광대학교 그때 이제 총장 자리가 공석이 되어가지고 할 때 저한테도 좀 맡아달라는 그 제안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공인으로서 내가 직선제 총장으로 가가 1년도 안 되고 잉크도 안 말랐는데 또 우리 교단의 대학의로 간다는 거는 그거는 공인으로서의 그 자세가 아니다 해서 그 정중히 사양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몇몇 대학에 있고 심지어는 저 작년까지도 어느 대학에서 좀 2년만 맡아달라는 제안도 있었는데 저는 뭐 오히려 더 좋은 사람 추천해주고 직접적으로 이제 나서는 것은 이제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또 많은 분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재능 기부로. 현재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겸임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제자를 가르칠 때 또 원불교 교리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교법 정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직 생활 하면서도 항상 그 머릿속에 둔 것이고요.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겸임 교수라는 그런 또 그 행운도 제가 이제 얻고 참 은혜를 받고 복 받은 거지요. 그 또 모교에 그 뭐 이제 아들보다도 더 어린 이제 후배들을 상대로 이제 공직 경험의 정책 그 결정 과정을 이제 학생들한테 그 강의를 해주고 있는데 이제 맨 첫 시간에 제가 학생들한테 그 학문하고 관계없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겠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발을정자를 딱 쓰면서 항상 이 젊은 대학생들은 젊은이들은 이 발을정자를 제일 먼저 모든 판단에 가장 기본적인 그 원칙으로 출발로 삼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이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교법 정신의 가장 초보 아닙니까? 정각 정행. 뭐 그 정신이고 그게 뭐 일상수행의 요법만이 다 들어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많이 사귀고 폭넓게 사는데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아량을 베풀 줄 알아야 진정한 친구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감사생활 하라는 걸 그렇게 하고 그 주변에 그 감사해라. 특히 그 어른들 부모님들께 감사해라. 뭐 이런 3가지 정도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학문하고 관계없이 가르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다 우리 교법에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다 가르치는 핵심적인 교법 정신이죠. 네, 그렇군요. 처음 대학 생활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원불교 교법을 간접적으로 심어주면서 또 대학 생활을 정말 멋지게 바르게 해나갈 수 있도록 선도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 교수 외에도 미래물류기술포럼의 공동의장을 맡고 계신데 이 미래물류기술포럼은 어떤 곳인가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미래물류기술 포럼 미래물류 그도 이제 해수부 장관 때 이제 해운하고 이제 관련된 그 이제 물류 거기도 이제 제가 공동의장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적도 해양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적도 주변국에 그 해양 관련 탐사, 조사, 기술 이런 걸 서로 공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포럼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그 해양 그 체제 포럼이라고 뭐 그 GORF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양법, 해양영토 관련되는 것 해서 제가 이 맡고 있는 의장 뭐 이런 게 한 4~6가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한 그 미래물류기술 포럼은 이제 물류라는 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이게 뭐 생산도 중요하고 소비도 중요한데 그 중간을 연결해 주는 게 또 생산의 그 재료를
잘 조달해 가지고 적기에 효율적으로 공급 배정 이런 게 전부 흐름이 물류인데, 그래서 물류가 앞으로 그 경제에서 굉장한 블루오션이다 하는 그런 데 대한 인식을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사업하는 분들, 또 정부에 정책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한 300명이 모여서 네. 우리의 그 미래 물류 기술의 흐름을 진단하고 어떤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서로 그 지혜를 모아 가지고 찾아내는, 그러고 실제 정책이나 그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해주는 막 그런 그 모임이다. 전문가들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 건강을 비롯해서 또 평소에 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요. 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제 공직을 끝내고 공직에서 그 쌓은 그 경험, 또 공직 때 아쉬웠던 거,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저보다 더 유능하고 명석한 후배들한테 좀 미리 그 길라잡이 역할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항상 그 마음. 특히 저는 이제 뭐 평생을 공직으로만 보냈기 때문에 이 소위 공심,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하나를 못했는데, 발을정자 앤더 이제 이 공심을 좀 그 사이도 추구해야 되지만은 이 공익도 좀 추구해라 하는 그 공심을 젊은이들한테도 강조하는데, 저도 이제 항상 이 공심을 그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뭔가 제가 국가로부터 은혜 입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다시 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뭐 마음 자세에서 그 건강이 허락하고 또 제 역량이 닿는 데는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열심히 그 참여하고 네. 뭐 활동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산 김봉호 교도님의 생애 최고의 취사 순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화사님 인생에 있어서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때 참 그건 잘 판단했다, 내가 취사를 잘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뭐 크게 보면은 뭐 이제 또 농담이라고 또 뭐 말씀할 수도 있는데, 우리 이 대종사님이 교법을 그 만나고 원불교 입교하게 된 거, 그건 뭐 이제 제가 또 이제 석타원님의 연언도 있었지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농담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예. 우리 집사람을 만나 가지고 그 같이 이제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거, 뭐 이제 네. 이거는 완전히 사적인 유양인 교도님, 네. 그 일이고, 공직 생활과 관련해서의 가장 그 잘된 치사는 제가 그 공직의 발령은 첫 발령은 제가 국방부에 받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또 이 금융 다루는 부서나 통상 관련 부서를 가고 싶어 했는데, 또 이 국가 경제 정책을 설계하는 경제기획원으로 제가 최종 그 선택을 하게 된 게 그 아마 저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그 치사가 아니었나. 네. 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고, 그 덕분에 제가 공직 생활도 저 나름대로는 보람 있게 했고, 뭐 나름대로 작지만 업적도 쌓았고 또 장관까지 갈 수 있지 않았나. 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예. 앞서 생애 최고의 취사가 이제 대종사님 만난 그 은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축구를 하러 가길 잘 하신 거죠. 예, 그때 그렇죠. 축구를 계기로 원불교를 만났고, 또 그래서 석타원 박덕수 교님 제자로서 또 큰 법문 받들면서 공부를 해오셨고, 앞서 농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방타원 유양은 교도님 또 내조를 그만큼 그동안 꾸준히 했기 때문에 우리 화사님께서 공직 생활을 무사히 잘 또 마치셨을 거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고마움도 아마 담아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아주 뭐 정확하게 해석을 꿈보다 해몽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화사님이 순간순간 올바른 취사를 할 때 늘 마음에 대조하고 있는 그런 법문,
마음에 담고 있는 표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제가 참 이 교도로서 수행을 참 제대로 못해서 그게 항상 죄스럽고 아쉽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 자선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 안 하면 좀 훈련도 제대로 된 훈련 기관에 가서 좀 장기간 제대로 훈련도 하고 저 스스로 이렇게 뭐 새벽 자선도 좀 하고 아직도 새벽 자선은 못 합니다. 겨우 뭐 조석 신고도 뭐 저녁 신고도 또 있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하는 정도인데 이제 그 아침 신고는 매일 하죠. 뭐 그나마 그래서 이 수행 쪽에 제가 부족함이 너무나 많아서 아쉬움이 참 있는데 그나마 일상 수행의 요법을 제대로 좀 실천해 보자고 항상 마음에 두고 또 법회 출석이라도 꼬박꼬박 잘하면서 가장 초보적인 것이라도 좀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정신은 뭐 기본적으로 남아 있고요. 이때까지 이런 뭐 치사다 이런데도 저는 뭐 너무 일상 수행의 요법만 자꾸 강조를 해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그 일상 수행의 요법입니다. 있고 그 법문이 우리 수행편 1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제자들한테 일상 수행의 요법을 그냥 조석으로 외우라 하는 게 글만에 외우라 하는 게 아니다. 네. 그걸 마음에 항상 대조해서 챙겨보라는 뜻이니까 그냥 크게 보면은 날마다 네. 마음의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소상하게 상시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 경계를 당할 때마다 그걸 항상 대조를 해가지고 마음을 챙기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말씀. 그거는 어느 교도든지 그거는 다 마음에 새기고 다 하겠죠. 그래서 그게 보면서 이제 일상수행의 요법을 대조를 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참 그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실천해도 뭐 상당히 교도로서 기본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그 정신이 이 인류 사회에 퍼지면은 정말 인류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데 가장 기초적인 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안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네. 뭐 실천까지는 그 다음은 또 어렵고 힘이 들겠지만은 그 정신을 항상 마음에 담고 그걸 최대한 좀 실행해보자 하는 그 정신이 뭐 저희 치사의 뭐 기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원불교 수행을 잘 못하셨다고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원불교 수행은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직접 실천으로 나투어지고 그때그때 취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원불교 수행 판가름 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사님께서는 일상수행의 요법 그 가운데에서도 5조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는 그 생활을 늘 표준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가정에서든 또 사회에서든 꾸준히 실천을 해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원망할 일을 감사로 돌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원망심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원망심이 날 때 또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었는지 실예가 있다면 또 평소에 어떻게 돌리고 계신지 좀 전해주시죠. 이게 참 어렵죠. 제가 말씀은 그렇게 들었는데 참 쉽게 잘 특히 가까운 사람들한테 우리 집에서 특히 우리 집사람이나 애들한테는 그게 참 쉽게 실천이 잘 안 됩니다. 그냥 뭐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은 그대로 불어버리고 제가 좀 성격이 좀 급하고 직선적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공직생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뭐 한 40대 중반 이럴 때까지는 오히려 뭐 더 그렇게 했습니다. 뭐 직선적으로 뭐 말을 해버리고 좀 심하게 했을 때는 그 뒤에 좀 사과를 하더라도 뭐 화풀이라 그럴까요? 직선적으로 해가지고
그 감사 생활 할 줄 모르고 했는데 이제 자꾸 나이도 좀 들고 이제 우리 교법도 저한테 이제 좀 익숙해지고 이러니까 그 이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는 거. 근데 이제 사실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까지 돌리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원망을 참아주는 거. 그 다음에 진짜 감사할 일은 제대로 마음속에 새겼다가 그걸 진짜 보온하는 네. 거. 그러니까 그 상대방한테 직접 보온을 못하면은 다른 쪽으로라도 그 이제 보온을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첫째는 저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다짐을 가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거는 상당히 이제 제가 수양이 되고 수행이 되면은 되는 건데, 그게 가까운 사람한테 잘 안 되는데, 오히려 이제 공직 생활 하면서 막 그렇게 화내고 또 저 주변이나 이 사람들 꾸짖고 또 우 사람들이 조금 부당한 짓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그 바로 정면에서도 반박하고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시간이 좀 갈수록 한 템포만 늦추자. 예, 그 순간만 그렇게 인내심이 생기니까 저는 그 감사 생활을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려면은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네. 그 인내심이 먼저 생겨야 된다 하는 이런 걸 이제 느꼈고요. 또 저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참아야지요. 그 순간에.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나무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법을 하시면서 차 몰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누가 끼어든다든지 좀 기분 나쁜 그런 저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는 뭐 입에서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게 다반사인데 예,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게 농담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면 딱 그 그거만 외우시면은 예. 그런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설법이 그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인내하자, 참을 줄 알자 하는 게 이 원망 생활을 중단하는 그 초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소위 그 뭐 저 은생의애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동기가 나중엔 더 좋은 결과가 그렇죠. 오는 예. 게 저는 막 거의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네. 조금 인내하고 조금 네. 양보해가지고 또 격려해줘가지고 그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으로부터 정말 몇 배의 감사의 표시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원망을 멈출 수 있는 인내심, 한 발짝 조금 참을 수 있는, 한숨 더 몰아쉴 수 있는 그런 인내심, 그게 더 나아가면은 그걸 그 자기가 받은 감사에 대해서 보온할 줄 알고 그 마음을 그 간직할 줄 아는 네. 그런 자세, 그것 두 개가 이제 조금 더 성숙대가 플러스가 되면 진짜 그 원망할 일을 잘 치사를 하고 다스려 주 가지고 뒤에는 그게 오히려 그 은혜로 돌아오는 그 뭐 인과보응의 원리나 똑같은 거죠. 그런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고, 또 이제는 좀 나이도 들고 좀 느긋해지고 그렇게 막 아웅다웅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하니까 예. 그런 마음이 조금씩 축적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화산 김봉호 교도님께서 늘 표준 삼고 계신 감사 생활과 더불어서 공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은 늘 유념해서 생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 또는 공직에 계신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그 공심과 이 사심은 다르거든요. 이제 저는 그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그 내 같으면은 항상 나는 내 사익을 희생하고 그 공익을 추구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자세를 저는 그거 하나만은 좀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그 뭐 일반인들은 다 그렇게 공심을 강하게 가지면 특히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 또 중공직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공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바탕에는 항상 바르게 생각하고 이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늘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수양인데 마음 수양이 저는 감사 생활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항상 후배들한테도 강조하는 게 그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그 한 조직에서 한 직장에서 특히 공직에서는 같이 근무하는 동료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가족 이상으로 항상 그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가 서로한테 양보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감사할 줄 안다는 거하고 양보할 줄 안다는 건 저는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좀 참을 줄 알고 거기에 되면은 포용력이 생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길로 그 나아가는 게 그 뭐 일반 사회생활에서나 마찬가지지만은 저는 공직생활 하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 마음을 좀 항상 그 양성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프로그램 제목과 같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화산 김봉호 교도님이 세회상 원불교를 만난 기쁨, 스스님과의 인연도 있고 교법 만난 기쁨도 있을 것이고 공직 생활을 통해서 큰 보람도 있을 텐데 세회상 만난 기쁨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세회상 만난 기쁨 이게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 우리 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백년 그때 기념 때 세상 만난 기쁨이라는 그 성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거듭나니 이 즐거움, 참 이게 만생령들한테 그건 우리 이제 교법의 전파의 바람인데 뭐 저 개인으로 보면은 정말 뭐 저는 이제 그 인과의 원리 이런 데 대해서 좀 확신을 가지니까 지금 거꾸로 역으로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전생에서 이런 뭔가 제가 전생에 이런 좋은 인연을 만나고 교법을 만날 수 있는 그렇게 뭐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만들어져 있었지 않았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터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뭐 깊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를 드리고 누구인가 그러니까 뭐 사원 중에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두 쪽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감사를 드리고 정말 뭐 이 기쁨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참 원불교 교법과 교리가 얼마나 실사구시적이고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완벽하거든요.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다 설명이 되고 뭐 그런데 이제 참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불생불멸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100% 확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적으로 내가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아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옆에 이제 동료들하고도 농담 비슷한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은 이제 인과의 원리 이런 거하고 쭉 보고 기도의 이력 이런 걸 연결을 시키면은 이제 불생불멸의 진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교전도 제가 인가품 쪽하고 요즘 와서는 이제 천도품 쪽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생불멸의 진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그것만 아직 제가 좀 믿는 거 말고는 우리 참 이 좋은 교법이 실사구시적이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체계화돼 가지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이 교리가 또 그러고 얼마나 포용적인 교리입니까? 우리 교리가 벽도 없고 아무나 포용할 수 있고 또 이 종교의 교리를 떠나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교법이 저 혼자만 뭐 이리 실행하고 할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분들도 정말 만생령들한테 빨리 전파가 되면은 이 기쁨이 뭐 배가가 되고 몇백 배로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우리 쪽 교법을 조금 더 전파하는데 뭔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제가 실천을 참 못해서 항상 좀 죄송스럽고 아쉽죠. 지금 표정에서도 원불교 만난 세회상 만난 기쁨으로 일생을 살아오셔서 늘 화색 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했는데 사실 제가 어릴 적부터 그 뭐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어릴 적부터 제가 좀 가난하게 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 그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교리를 따지면 뭐 인과의 원리죠. 전생에서 네.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든지 뭐 조상분이든지 저에게 그런 그 은혜를 뭐 주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생각에 이제 우리 또 교법 정신에 그 감사 생활하고 그 공도 그 공익심 이런 게 이제 겹쳐가지고 항상 긍정적으로 하니까 또 긍정적으로 뭐가 잘 이루어지더라고요. 뭐 그래서 아마 네. 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맨날 화색이 좋다는 게 왜 니는 그렇게 얼굴이 화색이 좋고 하면은 원불교입니다. 그 일상성행의 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네. 항상 감사생활 잘하면 일이 된다고 농담 비슷하게 네. 그런 얘기는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화산 김봉호 교도님 늘 마음속에 감사 생활을 품고 계셔서 이 여상 만난 큰 기쁨으로 또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생 토크 새 여상 만난 기쁨에서는 감사 생활과 올바른 공인의 삶을 표준으로 삼고 원불교 신앙을 하고 계신 화산 김봉호 교도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화산 김봉호 교도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